숟가락을 내려놓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날 저녁 딸내외가 왔습니다. 특별한 날도 아니었어요. 그냥 오랜만에 얼굴 보러 온다고 했고 정민은 오전부터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갈비찜을 올리고 잡채를 무치고 손녀 채원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까지 따로 부쳤어요. 이른이 넘은 손으로 한 가지씩 천천히. 식탁은 그럭저럭 풍성했습니다. 채원이가 먼저 앉았고 사위 준혁이 핸드폰을 보면서 자리를 잡았어요. 딸 은수는 부엌에 잠깐 들어왔다가 엄마 갈비 좀 탄 것 같은데. 한마디 하고 나갔습니다. 탄 게 아니었어요. 그냥 색이 좀 진했을 뿐인데 정민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늘 그래왔으니까. 남편 상덕은 마지막에 들어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리모컨을 찾았어요. 밥상 앞에서도 뉴스가 먼저인 사람이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지만 밥 먹는 자리에서 정미를 한 번도 먼저 쳐다본 적이 없는 사람. 채원이가 젓가락질을 버둥거리고 있었습니다. 6살짜리한테 갈비찜 건더기는 좀 컸어요. 정미는 자기 그릇에서 잘게 찢어놓은 고기를 채원이 앞으로 살짝 밀었습니다. 말도 없이 그냥 조용히. 그때였습니다. 왜 자꾸 분위기 망쳐? 상덕이 TV를 보면서 말했어요. 고개도 안 돌리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식탁 전체에 퍼졌습니다. 정민은 손을 멈췄습니다. 무슨 분위기를 망쳤는지 몰랐어요. 아이 반찬을 밀어줬는데 그게 분위기를 망치는 일이었나. 딸 은수는 못 들은 척 채원이 머리를 쓰다듬었고 사위 준혁은 갈비 하나를 집으며 잘 되는데요. 했습니다. 그 말이 장모님 편이었는지 그냥 음식 얘기였는지도 불분명한 채로 대화는 그냥 흘러갔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늘 모욕이 있으면 침묵이 덮었고 침묵이 쌓이면 하루가 끝났어요. 정민은 그 방식을 30년 넘게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참는 게 어른스러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엔 애들 보는 앞에서 싸우면 안 된다고 했고 나중엔 그냥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머릿속에서 뭔가가 계속 걸렸어요. 작은 가시 같은 것. 왜 나는 아직도 여기서 이러고 있지? 생각이 아니라 어디서 올라온 목소리 같았습니다. 가슴 안쪽 어디, 오래 닫아뒀던 문 뒤에서. 채원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란말이를 집어먹고 있었습니다. 오물오물 먹는 얼굴이 예뻤어요. 그 얼굴을 보면서도 오늘따라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이 반 넘게 남아 있었어요. 누가 물어보지 않았고 정미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저를 상 위에 올려놓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조용한 행동 하나가 정미 안에서는 전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밥을 남긴 적이 없었습니다. 배가 불러도 끝까지 먹었고 속이 좋지 않아도 티를 내지 않았어요. 가족이 먹는 자리에서 빠지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그게 며느리이고 아내이고 엄마인 사람의 자리라고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날 처음으로 그 자리에서 이탈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민은 알았습니다. 무언가가 기울었다는 걸. 서류에 도장을 찍는 건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법원 복도는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고 상덕은 서류를 받아들고 한번 훑어보더니 피식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 마지막으로 짓는 표정이 그거였어요. 며칠이나 버티겠어. 두고 보자고. 정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볼펜을 쥔 손에 힘을 주고 그냥 눌렀어요. 서명 한 줄. 그게 전부였습니다. 속으로는 말했습니다. 버텨봐야 알지. 당신이 없는 데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딸 은수네 집은 버스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캐리어 하나, 보따리 2개. 평생을 채운 살림이 그것밖에 안 됐어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은수가 나왔습니다. 엄마 어서 와. 짐 이리 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채원이도 달려나왔고 정민은 그 작은 몸을 안으면서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쉰 것 같았습니다. 여기선 괜찮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첫 사흘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은수가 미역국을 끓여줬고 채원이는 할머니 옆에서 자겠다고 떼를 썼어요. 준혁도 퇴근하면서 두부 사왔냐고 문자를 먼저 보내왔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지만 오래 굶은 사람한텐 작은 것도 컸어요. 그게 일주일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처음 이상하다고 느낀 건 욕실에서였어요. 정미가 세면대 옆에 올려뒀던 칫솔이 없어졌습니다. 찾아보니 세면대 아래 수납장 안에 컵이 하나 생겨 있었고 거기 꽂혀 있었어요. 누가 치웠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냉장고였습니다. 정미가 담가온 깍두기랑 된장을 냉장고 가운데 칸에 뒀는데 며칠 후에 보니 맨 아래 칸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어요. 자리가 없어서 그랬겠지 싶었습니다. 직접 뭐라고 하면 반박이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말이 없는 밀어냄이었어요. 칫솔이 옮겨지고 반찬이 구석으로 가고 정미가 앉던 소파 자리에 어느 날부터 채원이 장난감이 쌓였습니다. 아무도 치우지 않았어요. 나는 여기서 환영받는 걸까? 그 질문이 떠오른 날 밤, 정미는 잠을 못 잤습니다. 변곡점은 토요일 오후에 왔습니다. 사돈 어른이 오신다고 했어요. 은수가 아침부터 부산하게 청소를 했고 정미도 뭘 도울까 싶어서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 전을 부치려는데 은수가 들어왔어요. 엄마 괜찮아. 오늘은 시켜 먹을 거야. 그래도 전이라도 하나 부쳐놓으면 낫지 않겠어? 됐어. 은수 목소리가 짧아졌습니다. 엄마가 부치면 기름 냄새 오래 가잖아. 정미는 손을 멈췄어요. 기름 냄새. 30년 동안 명절마다 전을 부쳤는데 그게 이제 민폐였습니다. 재료를 다시 냉장고에 넣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모르는 척 넣으려는데 계란 하나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별것 아닌 사고였는데 그 순간 은수가 낸 소리가 작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 소리가 부엌 밖까지 들렸어요. 준혁이 거실에서 고개를 들었고 채원이는 하던 놀이를 멈췄습니다. 은수는 바로 걸레를 들고 닦으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사과도 없었습니다. 정미도 아무 말 못했어요. 무릎을 구부려 같이 닦으려다가 됐어. 엄마 저리 있어. 하고 손을 저었습니다.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딸 집이었습니다. 전을 부치려다가 계란 하나 깨고 저리 있으라는 말을 들었어요. 어디에도 자기 자리가 없다는 게 그때 실감이 났습니다. 그날 밤 정미는 보따리 옆에 앉아 조용히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오래전 저장해둔 번호 하나를 눌렀어요. 50년 지기 정희 언니.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아무 말도 못하고 잠시 있었습니다. 언니, 나야. 왜? 무슨 일 있어? 정미는 잠깐 멈췄다가 말했어요. 나 이제 나 하나만 생각하면서 살아도 되는 거지?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희 언니가 말했어요. 이제야 그 말 하네. 정미는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결정을 시작했습니다. 채원이가 그 말을 한 건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었을 겁니다. 일요일 아침 정미가 계란찜을 꺼내 식탁에 올리는데 채원이가 옆에 와서 숟가락을 달라고 했어요. 그릇을 건네주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줬더니 채원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언제까지 있어? 6살짜리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아기는 없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 말이 정미 가슴 한가운데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정미는 웃으면서 할머니도 몰라 했지만 숟가락을 쥔 손이 잠깐 멈췄어요. 아이는 이미 계란찜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생각해보면 딸 집에 온 뒤로 정미의 하루는 늘 같은 방식으로 흘렀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났어요. 은수 내외보다 1시간 먼저 밥을 안 치고 국을 올리고 반찬을 꺼내서 상을 차렸습니다. 채원이 등원 준비를 도왔고 은수가 출근하면 설거지를 했어요. 장을 받고 청소를 했고 저녁엔 또 밥을 했습니다. 남편 집에서 하던 것과 순서만 조금 달랐지 하는 일은 똑같았어요. 쉬러 온 건지 일하러 온 건지 스스로도 구분이 안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수가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말했어요. 엄마 있으니까 집이 돌아간다 진짜. 피곤한 얼굴로 한 말이었고
고마움이 담긴 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집이 돌아간다. 내가 있어서 집이 돌아가는 거라면 나는 사람이 아니라 톱니바퀴인 건가? 딸한테 쉬러 온 건데 여기서도 굴러가게 해주는 부품이 된 건가? 그 생각이 꼬리를 물었지만 정미는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어요. 꺼내봤자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았으니까. 두 번째 주가 지나면서 이질감은 더 구체적으로 됐습니다. 욕실 선반에서 정미 화장품이 사라졌어요. 어디 갔냐고 했더니 은수가 아, 저쪽 방에 뒀어. 선반이 좁아서. 했습니다. 저쪽 방은 짐 쌓아두는 방이었어요. 거실 책꽂이에 꽂아뒀던 정미 책 2권도 어느 날 보니 없었습니다. 채원이 그림책이 그 자리에 들어와 있었어요. 정미는 그때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게 더 편했으니까. 말하면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분위기가 이상해지면 채원이가 눈치를 봤어요. 그러다 화요일 저녁이 왔습니다. 사위회사 동료가 갑자기 집에 온다고 했어요. 은수가 급하게 음식을 준비했고 정미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부침개를 부치고 있었는데 준혁이 부엌에 들어왔어요. 뭔가 찾는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 이 앞치마 자주 써요? 정미가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응, 왜? 그거 원래 손님 오실 때 쓰는 건데. 말투가 불편했습니다. 따지는 것도 아니고 농담도 아닌 어정쩡한 자리에 있는 말투. 정미는 앞치마를 잠깐 내려다봤어요. 꽃무늬 천이었습니다. 서랍에 있길래 쓴 건데 손님용인지 몰랐어요. 몰랐어. 그럼 벗을게. 아, 냈어요. 준혁이 나갔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런데 거실에서 준혁 목소리가 들렸어요. 동료한테 전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계셔서요. 요즘 저희 집에 계시거든요. 잠깐 침묵. 네, 그러게요. 그 뒤에 낮게 웃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미는 부침개를 뒤집으면서 그 웃음소리를 들었어요. 뭐가 웃긴지는 몰랐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손님이 온 저녁 내내 정미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지 않았어요. 누가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고 정미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내가고 설거지를 했어요. 손님이 인사하고 나갈 때 은수가 엄마 어디 갔지? 했지만 그냥 지나갔습니다. 방에 들어와 불을 끄고 누웠어요. 천장이 어두웠습니다. 오래 그 어둠을 보고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채원이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할머니, 언제까지 있어? 여기서도 자기 자리가 없었습니다. 남편 집에서 나왔는데 딸 집에서도 가장자리로 밀려났어요. 칫솔도, 반찬도, 화장품도, 그리고 정미 자신도 조금씩 아무도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쉬러 온 건지 버텨내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한 가지만 분명했어요. 이 집에서 오래 있으면 안 된다는 것. 있을수록 더 작아진다는 것. 말도 없이 밀려나다가 어느 날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 같다는 것. 정미에게는 아직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 시작됐다는 것 자체가 무언가의 시작이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물을 마시러 나왔어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집도 아니었고 불빛이 새면 누가 깰 것 같았으니까. 부엌으로 가는데 안방문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고시원이라도 알아봐야 하지 않겠어? 이게 언제까지야? 낮은 목소리였지만 조용한 새벽엔 충분히 들렸습니다. 정미는 냉장고 손잡이를 잡은 채 멈췄어요. 은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바로 어떻게 해? 엄마가 이제 막 나오셨는데. 막 나오셨으니까 지금 잡아야지. 나중엔 더 눌러앉아. 그럼 말하지 마. 사실이잖아.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불 끄트머리를 잡아당기는 소리 같은 게 났어요. 다음 주에 한번 얘기해 볼게. 그게 끝이었습니다. 준혁은 더 말하지 않았고 은수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미는 물을 마시지 않았어요. 그냥 왔던 길로 돌아갔습니다. 방에 들어와 문을 닫고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고시원.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빠져나가질 않았습니다. 딸이 한 말이 아니었어요. 사위가 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반박하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 얘기해 볼게. 내가 할게. 그 말이 더 무거웠습니다. 싫다고 하지 않았으니까. 다음 주에 이야기할 대상이 정미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슬픔보다 먼저 온 건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오래된 목소리 하나가 귀에서 재생됐어요. 며칠이나 버티겠어. 두고 보자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던 날 상덕이 비웃으면서 했던 말. 그 말이 지금 상황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며칠 못 버틴다고 했는데 정말로 못 버티고 있었어요. 딸 집에서 고시원 얘기가 나오는 신세가 됐습니다. 남편은 법원 복도에서 이미 이걸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억울했습니다. 평생을 어디선가 버텨왔어요. 시어머니 밑에서, 남편 옆에서, 애들 뒤에서. 뭔가를 원한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디 가고 싶다거나, 무엇을 먹고 싶다거나, 오늘은 쉬고 싶다거나, 그런 말을 입 밖에 낸 기억이 없었어요. 그렇게 살면 나중에 인정받을 거라고 어딘가에서 배웠으니까. 다 하고 나면 남는 게 있을 거라고. 남은 게 없었습니다. 이혼하고 나니까 고시원이었어요. 바닥에 앉아서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방이 좁게 느껴졌어요. 딸이 내준 방이었지만 처음부터 정미 방이 아니었습니다. 짐 쌓아두는 방이었는데 치워준 거라고 은수가 처음에 미안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때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지금은 그 방이 너무 잘 보였어요. 자기 자리가 없는 사람한테 내주는 공간이라는 게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창밖이 조금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새벽 4시가 넘었을 겁니다. 정미는 천천히 일어나서 캐리어를 끌어당겼습니다. 열어봤어요. 옷이 반 정도 있었습니다. 이걸 싸서 나가면 어디로 가는 건지 아직 몰랐어요. 고시원이 싫었지만 갈 데를 생각해둔 것도 아니었습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도 정확히 몰랐어요. 이혼 위자료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은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기 전에, 준혁이 더 직접적으로 말하기 전에 정미 스스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남은 자존심이었어요. 밀려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나가는 것. 그 차이가 작아 보여도 정미한테는 달랐습니다. 30년 동안 밀려나기만 했어요. 남편한테, 시어머니한테, 딸 집 냉장고 구석으로. 이번엔 달리하고 싶었습니다. 등 떠밀려 나가는 게 아니라 문을 열고 내가 먼저 걸어 나가는 것. 캐리어를 닫았습니다. 아직 짐을 싸지는 않았어요. 일단 날이 밝으면 통장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뭔가를 검색해 보기로 했어요. 고시원 말고 다른 것을.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된 무언가를 찾아보는 거였습니다. 부동산이든 원룸이든 아무도 정미를 밀어내지 못하는 공간. 아무도 칫솔을 옮기지 않는 공간. 계란 하나 깨도 저리 있으라고 하지 않는 공간. 그런 곳이 세상에 있는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찾아보기로 했어요. 처음으로 새벽빛이 커튼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미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고시원은 생각보다 더 좁았습니다. 복도 끝 방이었어요. 문을 열면 침대 하나, 작은 책상, 그리고 선반 2칸. 창문은 있었지만 옆 건물 벽이 바로 보였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이 하루에 2시간도 안 된다고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정미는 방을 한 바퀴 둘러보고 말했습니다. 할게요. 주인 아주머니가 잠깐 멈췄어요. 한 번 더 둘러보시겠어요? 다른 방도 있는데. 여기로 할게요. 다른 방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좁아도 됐어요. 낡아도 됐습니다. 이 방에서는 아무도 정미한테 언제 나가냐고 묻지 않을 테니까. 아무도 선반에 뭘 올려놨는지 눈치 주지 않을 테니까.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박정미. 자기 이름 석자를 쓰는데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짐을 들고 들어온 날 맨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캐리어에서 플라스틱 컵을 꺼냈어요. 딸 집 욕실에서 쓰던 거였습니다. 칫솔이 꽂혀 있던 그 컵. 어느 날 수납장 안으로 들어가 있던 그것. 선반 위에 올려놨습니다. 가운데에 아무도 옮기지 않을 거였어요. 내일 아침에도 거기 있을 거였습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누가 손댈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게 그렇게 클 줄 몰랐어요. 침대에 앉아서 천장을 봤어요. 낮고 좁은 천장이었지만 처음으로 이 공간이 온전히 자기 것이라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불편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숨이 편했습니다. 일주일 후 정미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고시원 근처 반찬 가게였어요. 주인 여자가 60 중반쯤 돼 보였는데 사람을 뽑는다는 종이가 유리창에 붙어 있었습니다. 정미가 들어가서 물어봤더니 이력서 같은 건 안 봤어요. 그냥 손 좀 보자고 했고 도마 앞에 세우더니 물을 썰어보라고 했습니다. 정미가 썰었어요. 일정한 두께로 빠르지 않지만 흐트러지지 않게. 내일부터 나와요. 그게 면접의 전부였습니다. 오전 8시부터 2시까지 주 5일 반찬을 만들고 포장하고 간간히 손님 응대를 했어요. 퇴근하고 고시원으로 돌아오면 2시 반이었어요. 오후가 통째로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어요. 뭘 해야 한다는 생각에 익숙했으니까. 밥을 차려야 한다거나 청소를 해야 한다거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됐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게 어색했어요. 그냥 침대에 누워 있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쓸모없는 사람 같은 느낌. 평생 뭔가를 해야 존재할 수 있었던 사람의 습관이었어요. 그 습관이 조금씩 부서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에 그냥 누워서 라디오를 들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음악이 나왔는데 제목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좋았어요. 넋시에 일어나서 편의점에 가서 캔커피를 샀어요. 혼자 마셨습니다. 그게 다였는데 그날 하루가 이상하게 나쁘지 않았어요. 은수한테서 전화가 온 건 정미가 고시원으로 이사한 지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랬어? 말도 없이. 목소리에 당황함이 섞여 있었어요. 서운함도 있었습니다. 정미는 창밖벽을 보면서 잠깐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야? 고시원이잖아. 엄마 나이에. 응, 그게 말이 돼. 나는 괜찮아.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수가 뭔가 더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말이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정미도 더 설명하지 않았어요. 설명이 필요한 일이 아니었으니까. 밥은 먹고 있어. 응, 잘 먹어. 채원이가 할머니 찾아. 나중에 보러 갈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잠깐 앉아 있었어요.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채원이 얼굴이 떠올랐고 은수 목소리가 귀에 남았어요. 그래도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정미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래된 수첩이었어요. 뭔가를 쓰려고 산 건데 한 번도 쓴 적이 없었습니다. 늘 다른 사람 일정을 챙기느라 자기 것을 쓸 일이 없었으니까. 펜을 들고 첫 줄에 이름을 썼어요. 박정미.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오늘 내가 나를 선택했다.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맞는 말을 쓴 것 같았습니다. 수첩을 덮고 선반 위에 올려뒀어요. 방이 좁았습니다. 창밖엔 벽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 좁은 방이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공간보다 넓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자기 자리에 있는 것 같았으니까. 정미는 아직 남편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딸도 사위도 마찬가지예요. 용서가 필요한 순간이 올 수도 있고 영영 안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정미한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30년을 버티며 살아온 박정미는 오늘 처음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사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미의 선택,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신다면 이 글을 공유해 주세요.